김민주는 25, 낡은 아파트의 좁은 자취방에서 홀로 살았다. 그의 삶은 낡은 책상 위 컴퓨터, 화면 속 코딩만큼이나 단조롭고 고독했다. 친구는 많지 않았고 가족이라고는 20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부모님뿐이었다. 부모님은 그에게 사랑과 함께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를 남겼다. 그들이 남긴 유일한 흔적은 빛바랜 사진첩과 아버지가 늘 차고 다니던 금속 조각이 박힌 낡은 시계뿐이었다. 민주는 밤마다 텅 빈 방에서 키보드 소리만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부모님의 웃음소리와 사고 당시 들렸던 끔찍한 굉음을 떠올리곤 했다. 민주는 부모님의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님을 막연히 짐작했지만 경찰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서둘러 수사를 종결했다. 그는 증거도 없이 끓어오르는 의심을 홀로 사겨야 했다. 녀석의 유일한 위안은 아버지가 생전에 아끼던 낡은 시계였다. 민주는 가끔 시계 뒷면에 새겨진 희미한 문양을 손으로 더듬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연구실에 붙어있던 지문 모양의 특수 잠금 장치와 비슷했지만 민주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민주는 아버지를 추억하며 서재의 낡은 책들을 뒤적였다. 특히 아버지가 늘 읽던 고대 왕국의 유산지라는 고고학 서적은 그의 시선을 끌었다. 아버지는 생전에 이 책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곤 했다. 민주는 알지 못했다. 그 책 속에 그리고 부모님의 죽음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이 그의 평온했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라는 것을 어느 늦은 밤이었다. 민주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때 집 안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왔다. 발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분명 누군가 침입한 소리였다. 민주는 벌떡 일어났다. 그의 옆에는 항상 집을 지키던 반려견, 거대한 시베리안 허스키 바미가 평소처럼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민주는 바미가 맹렬히 짖으며 침입자를 쫓아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바미는 짖지 않았다. 녀석은 몸을 일으키더니 침입자가 있는 서재 쪽을 향해 조용히 꼬리만 살랑거렸다. 녀석의 꼬리 흔들림은 마치 익숙한 손님을 맞이하는 듯했다. 민주는 바미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 꼼돌이가 침입자를 알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녀석도 겁을 먹은 것일까? 그의 마음속에 의문이 피어올랐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서재로 달려갔다. 창문이 부서져 있었고 서재 안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책들은 흩어져 있었고 가구들은 뒤집혀 있었다. 그리고 벽난로 옆에 있던 금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버지가 목숨처럼 지켰던 금고가 사라졌다니. 그때 바미가 민준의 발치에 다가와 녀석의 코로바닥에 한 곳을 툭툭 건드렸다. 민준은 바미가 가리키는 곳을 살펴보았다. 낡은 마루바닥의 틈새에 희미하게 낡은 쪽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바미는 그 쪽지를 향해 코를 킁킁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봤지, 여기에 뭔가 있어 라고 말하는 듯 절박했다. 민주는 바미가 단순한 경비견이 아님을 직감했다. 녀석은 밤사이 벌어진 일의 진실을 알고 있었고 사라진 금고와 관련된 어떤 비밀을 알려주려 하는 듯했다. 그의 아버지의 죽음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이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김민준의 자취방은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 컴퓨터 불빛으로 환했죠. 박승우 실장의 냉혹한 경고는 그의 마음을 짓눌렀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에 대한 그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어요. 낡은 시계 속 금속 조각은 손에서 식지 않는 열기를 뿜어내는 듯했죠. 민주는 잠 못 이루고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그는 아버지의 연구 자료들을
다시 뒤적였죠. 낡은 하드 드라이브 속에서 암호화된 파일들을 발견했어요. 파일 이름은 알 수 없는 숫자와 기호들로 가득했죠. 민주는 그것들을 해독하려 애썼지만 그의 코딩 실력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때 책상 옆에 놓인 아버지가 남긴 낡은 시계가 희미하게 빛났어요. 시계의 뒷면, 금속 조각에 새겨진 문양이 그의 눈에 들어왔죠. 그 문양은 마치 컴퓨터 자판의 특정 키들과 비슷해 보였어요. 민주는 낡은 시계를 들고 컴퓨터 자판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시계에 새겨진 문양과 자판의 키들을 연결시키려 애썼죠.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진실을 향한 끈질긴 집념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바미가 그의 발치에 다가와 녀석의 코로 그의 손에 들린 시계를 툭툭 건드렸어요. 그리고는 이전보다 더 힘을 주어 컴퓨터 자판 위로 올라갔죠. 다닥 다다닥. 바미는 녀석의 발톱으로 자판 위를 맹렬하게 긁기 시작했어요. 녀석의 발톱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오갔고 화면에는 알 수 없는 글자들이 나타났어요. 녀석의 눈빛은 마치 봤지, 여기에 뭔가 있어, 이걸 알아봐줘 라고 말하는 듯 했죠. 민주는 바미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어요. 바미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요. 녀석은 아버지의 비밀을 알려주는 암호를 직접 입력하고 있었던 거죠. 민주는 바미가 입력한 글자들을 종이에 옮겨 적었어요. 그것은 복잡한 프로그램 코드의 일부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어떤 비밀 웹사이트의 주소와 일치할 것 같은 느낌을 주었죠. 민주는 바미가 지시하는 대로 글자들을 조합하여 웹사이트에 접속했어요. 드르륵 낡은 노트북 화면에 새로운 창이 열렸어요.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물들이 들어있었어요. 수십 장의 사진들과 함께 녹음 파일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죠. 사진 속에는 아버지 이 교수가 박승우 실장과 최수진 팀장에게 협박당하는 모습, 그리고 이들의 뒤에 숨겨진 신성그룹 회장 김건우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녹음 파일은 아버지와 박 실장, 최 팀장의 대화였죠. 김건우 회장은 아버지의 연구 결과를 강탈하고 아버지를 살해했던 거예요. 녹음 파일의 마지막 부분에는 아버지의 비명소리와 함께 박 실장과 최 팀장이 사고 현장을 조작하는 듯한 소리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민주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니었어요. 김건우 회장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작업실에 유기했던 거죠. 그리고 바미는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거예요. 바미가 짖지 않고 꼬리만 친 것은 박 실장이 금고를 훔쳐가는 것을 막고 민준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던 거예요. 바미가 컴퓨터 자판을 긁은 것은 김건우 회장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한 암호였죠. 민준은 바미를 꼭 끌어안았어요. 녀석의 몸이 떨리고 있었고 민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바미의 헌신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이제 자신이 짊어져야 할 거대한 진실 앞에서 혼란스러웠죠. 그때 집안에 벨이 울렸어요. 모니터를 확인하자 화면에는 박승우 실장이 서 있었어요. 그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섬뜩했어요. 그는 이미 자신들의 비밀이 드러났음을 눈치채고 증거를 인멸하고 그들을 제거하려 찾아온 것이 분명했죠. 바미는 박승우 실장을 보자마자 맹렬히 으르렁거렸어요. 녀석의 털이 곤두섰고 눈빛에는 강렬한 적대감이 담겨 있었어요. 박승우 실장의 그림자가 집안을 뒤덮는 듯했죠. 박승우 실장의 등장에 김민주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어요. 그의 서늘한 눈빛은 민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죠.
하지만 민주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밤이가 건넨 단서들, 그리고 눈앞의 위협이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죠. 그는 밤이의 눈에서 느껴지는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녀석은 분명히 무언가를 말하려 했죠. 그날 밤, 민주는 밤이를 품에 안고 다시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어요. 서재는 여전히 어지럽혀진 채 과거의 아픔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어요. 민주는 밤이가 물어왔던 낡은 쪽지 조각을 꺼내 들었죠.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희미한 글자들, 그리고 알 수 없는 문양들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민주는 그것이 아버지의 유일한 유품인 낡은 시계의 뒷면에 새겨진 문양과 비슷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했죠. 민준이 쪽지에 집중하는 동안 밤이가 책상 위로 올라왔어요. 녀석은 코로 쪽지 조각을 툭툭 건드리더니 녀석의 발톱으로 책상 위를 긁기 시작했어요. 쓱 낡은 책상 위에는 희미한 자국이 남았어요. 그 자국은 마치 어떤 그림의 일부처럼 혹은 글자의 조각처럼 불규칙하게 이어져 있었죠. 민주는 직감했어요. 밤이는 단순히 화가 나거나 슬퍼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녀석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암호를 자신에게 알려주려 하는 거예요. 민주는 밤이가 긁어놓은 흔적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밤이는 민준이 책상 위 흔적에 집중하는 것을 확인하자 녀석의 코로 그의 지갑 속에 있던 아버지의 낡은 명함을 툭툭 건드렸어요. 명함 뒷면에는 알 수 없는 숫자와 기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밤이는 다시 흙 묻은 발톱으로 명함에 그려진 기호 중 특정 기호를 긁었어요. 녀석의 행동은 마치 그 기호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암시하는 듯 했죠. 민주는 밤이가 가리킨 기호들을 종이에 옮겨 적었어요. 그것은 복잡한 프로그램 코드의 일부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어떤 비밀 웹사이트의 주소와 일치할 것 같은 느낌을 주었죠. 민주는 밤이가 지시하는 대로 기호들을 조합하여 웹사이트에 접속했어요. 드르륵 낡은 노트북 화면에 새로운 창이 열렸고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물들이 들어있었어요. 수십 장의 사진들과 함께 녹음 파일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죠. 사진 속에는 아버지 이 교수가 박승우 실장과 최수진 팀장에게 협박당하는 모습, 그리고 이들의 뒤에 숨겨진 신성그룹 회장 김건우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녹음 파일은 아버지와 박 실장, 최 팀장의 대화였죠. 김건우 회장은 아버지의 연구 결과를 강탈하고 아버지를 살해했던 거예요. 녹음 파일의 마지막 부분에는 아버지의 비명소리와 함께 박 실장과 최 팀장이 사고 현장을 조작하는 듯한 소리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민주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니었어요. 김건우 회장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작업실에 유기했던 거죠. 그리고 밤이는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거예요. 밤이가 짖지 않고 꼬리만 친 것은 박 실장이 금고를 훔쳐가는 것을 막고 민준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던 거예요. 밤이가 컴퓨터 자판을 긁은 것은 김건우 회장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한 암호였죠. 민준은 밤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녀석의 몸이 떨리고 있었고 민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밤이의 헌신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이제 자신이 짊어져야 할 거대한 진실 앞에서 혼란스러웠죠. 그때 집안의 벨이 울렸어요. 모니터를 확인하자 화면에는 박승우 실장이 서 있었어요. 그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섬뜩했어요. 그는 이미 자신들의 비밀이 드러났음을 눈치채고 증거를 인멸하고 그들을 제거하려 찾아온 것이 분명했죠. 밤이는 박승우 실장을 보자마자
맹렬히 으르렁거렸어요. 녀석의 털이 곤두섰고 눈빛에는 강렬한 적대감이 담겨 있었어요. 박승우 실장의 그림자가 집안을 뒤덮는 듯했죠. 민준의 자취방은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 컴퓨터 불빛으로 환했어요. 박승우 실장의 냉혹한 경고는 그의 마음을 짓눌렀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에 대한 그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죠. 낡은 시계 속 금속 조각은 손에서 식지 않는 열기를 뿜어내는 듯했어요. 민주는 잠 못 이루고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그는 아버지의 연구 자료들을 다시 뒤적였죠. 낡은 하드 드라이브 속에서 암호화된 파일들을 발견했어요. 파일 이름은 알 수 없는 숫자와 기호들로 가득했죠. 민주는 그것들을 해독하려 애썼지만 그의 코딩 실력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때 책상 옆에 놓인 아버지가 남긴 낡은 시계가 희미하게 빛났어요. 시계의 뒷면. 금속 조각에 새겨진 문양이 그의 눈에 들어왔죠. 그 문양은 마치 컴퓨터 자판의 특정 키들과 비슷해 보였어요. 민주는 낡은 시계를 들고 컴퓨터 자판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시계에 새겨진 문양과 자판의 키들을 연결시키려 애썼죠.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진실을 향한 끈질긴 집념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바미가 그의 발치에 다가와 녀석의 코로 그의 손에 들린 시계를 툭툭 건드렸어요. 그리고는 이전보다 더 힘을 주어 컴퓨터 자판 위로 올라갔죠. 다닥 다다닥. 바미는 녀석의 발톱으로 자판 위를 맹렬하게 긁기 시작했어요. 녀석의 발톱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오갔고 화면에는 알 수 없는 글자들이 나타났어요. 녀석의 눈빛은 마치 봤지 여기에 뭔가 있어 이걸 알아봐줘 라고 말하는 듯 했죠. 민주는 바미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어요. 바미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요. 녀석은 아버지의 비밀을 알려주는 암호를 직접 입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주는 바미가 입력한 글자들을 종이에 옮겨 적었어요. 그것은 복잡한 프로그램 코드의 일부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어떤 비밀 웹사이트의 주소와 일치할 것 같은 느낌을 주었죠. 민주는 바미가 지시하는 대로 글자들을 조합하여 웹사이트에 접속했어요. 드르륵 낡은 노트북 화면에 새로운 창이 열렸고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물들이 들어있었어요. 수십 장의 사진들과 함께 녹음 파일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죠. 사진 속에는 아버지 이 교수가 박승우 실장과 최수진 팀장에게 협박당하는 모습, 그리고 이들의 뒤에 숨겨진 신성그룹 회장 김건우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녹음 파일은 아버지와 박 실장, 최 팀장의 대화였죠. 김건우 회장은 아버지의 연구 결과를 강탈하고 아버지를 살해했던 거예요. 녹음 파일의 마지막 부분에는 아버지의 비명 소리와 함께 박 실장과 최 팀장이 사고 현장을 조작하는 듯한 소리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민주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니었어요. 김건우 회장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작업실에 유기했던 거죠. 그리고 바미는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거예요. 바미가 짖지 않고 꼬리만 친 것은 박 실장이 금고를 훔쳐가는 것을 막고 민준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던 거예요. 바미가 컴퓨터 자판을 긁은 것은 김건우 회장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한 암호였죠. 민준은 바미를 꼭 끌어안았어요. 녀석의 몸이 떨리고 있었고 민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바미의 헌신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이제 자신이 짊어져야 할 거대한 진실 앞에서 혼란스러웠죠. 그때 집안의 벨이 울렸어요. 모니터를 확인하자 화면에는 박승우 실장이 서 있었어요.
그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섬뜩했어요. 그는 이미 자신들의 비밀이 드러났음을 눈치채고 증거를 인멸하고 그들을 제거하려 찾아온 것이 분명했죠. 바미는 박승우 실장을 보자마자 맹렬히 으르렁거렸어요. 녀석의 털이 곤두섰고 눈빛에는 강렬한 적대감이 담겨 있었어요. 박승우 실장의 그림자가 집안을 뒤덮는 듯했죠. 밤낮 없이 이어지는 감시와 조여오는 시간 속에서 민준과 바미의 싸움은 더욱 치열해졌어요. 박승우 실장의 노골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민준은 끈질기게 아버지의 유품을 파헤쳤어요. 바미는 그런 민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녀석의 발톱으로 희미한 흔적들을 남기거나 코로 특정 장소들을 가리키며 진실을 향한 길을 안내했어요. 녀석의 눈빛은 마치 빨리 더 깊이 파헤쳐야 해 라고 말하는 듯 절박했죠. 민준은 바미가 찾아낸 웹사이트 정보와 아버지의 사업 노트를 분석했어요. 사업 노트에는 아버지의 일상적인 사업 기록과 함께 알 수 없는 투자 계약서와 기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비밀 웹사이트에는 박승우 실장의 이름과 함께 거대한 불법 자금 세탁 및 위조 예술품 거래 조직에 대한 증거들이 상세히 담겨 있었죠. 민준은 바미의 행동과 아버지의 노트에서 박승우 실장의 음모를 구체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바미야, 이 노트에 따르면 박승우 실장은 아버지의 연구를 미끼로 그를 속여 모든 재산을 가로챈 후 살해했던 거야. 아버지의 연구실에 폭탄을 설치하여 사고사로 위장했던 거지.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박승우 실장의 탐욕과 잔혹함에 경악했죠. 바미는 그들 옆에 조용히 웅크리고 앉아 노트를 응시했어요. 녀석은 노트에 그려진 투자 계약서 그림의 특정 지점을 코로 툭툭 건드렸죠. 그곳은 바로 아버지가 박승우 실장과 마지막으로 만났던 장소. 지도에도 희미하게 표시된 비밀 창고였어요. 바미는 녀석의 발톱으로 지도 속 창고 지점을 긁으며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숨겨져 있음을 암시하는 듯 했죠. 녀석의 눈빛은 마치 그곳에 모든 진실이 있어 라고 말하는 듯 강렬했어요. 민준은 바미의 지능적인 행동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바미는 단순히 아버지의 반려견이 아니었어요. 녀석은 아버지의 죽음의 진정한 이유를 알고 있었고 박승우 실장이 숨긴 모든 범죄의 증거를 보여주려 했던 거예요. 바미의 눈빛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도시의 깊은 곳, 즉 박승우 실장이 숨긴 진실의 심연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때였어요. 창문 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왔어요. 박승우 실장의 부하들이었죠. 그들은 민준의 자취방을 24시간 감시하며 민준이 아버지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음을 눈치챈 듯했어요. 낡은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그들의 집 앞에 조용히 다가왔어요. 차 안에는 건장한 남자 2명이 서 있었죠. 그들은 박승우 실장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해결사들이었어요. 그들은 창문 밖에서 집안을 엿보려 했어요. 이봐, 김민준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내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야. 괜히 건드리면 좋은 꼴 못 볼 거야.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섬뜩했어요. 그들은 바미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죠. 미친 개 따위가 뭘 안다고 어차피 곧 죽을 텐데. 그들의 말은 노골적인 위협이었어요. 민준은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전구가 만료했어요. 안 돼요. 민준 씨, 이성호는 이미 경찰 고위층까지 매수했을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움직이는 순간 이성호는 모든 것을 은폐하고 증거를 파기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고립된 상황이에요. 정우의 말은 차가운 현실이었어요. 그들은 누구도 믿을 수 없었죠. 이 싸움은 오직 자신들만의 외로운 싸움이었어요.
밤이는 민준의 불안감을 감지한 듯 녀석의 발톱으로 그의 팔뚝에 난 희미한 상처를 툭툭 건드렸어요. 녀석의 눈에서 희미한 빛이 번뜩였죠. 마치 내가 그 모든 것을 봤어. 나를 믿어줘.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 라고 말하는 듯 했어요.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어요. 그들은 마침내 비밀 창고에 숨겨진 이성호의 비밀 아지트와 그곳에 숨겨진 불법 자금 세탁 및 위조 예술품 거래, 그리고 살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곳에는 이성호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설치한 지하 감시 시스템이 있었죠. 이 시스템은 박노인이 사업 중 우연히 이성호의 불법 거래 현장을 목격하자 그를 살해하고 그의 죽음을 조작했던 장치였어요. 바미는 이 모든 것을 목격했고 자신의 특별한 감각으로 진실을 감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가장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어요. 이성호는 오늘 밤 자정 이 시스템을 통해 마지막으로 불법 거래한 위조 예술품들을 해외로 밀반출할 계획이었죠. 그의 목표는 자신의 범죄를 완전히 숨기고 막대한 이익을 얻어 영원히 잠적하는 것이었어요. 시간은 24시간도 차에 남지 않았어요. 그들이 나서지 않으면 박노인의 억울함은 영원히 묻히고 이성호의 범죄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터였죠. 그 순간 민준의 휴대폰으로 익명의 문자가 날아왔어요. 발신자 번호는 알 수 없었죠. 내 놈의 어리석은 짓은 이제 끝이야. 더 이상 파헤치려 들면 내 목숨뿐만 아니라 그 병든 개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자정 12시 비밀 창고에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너는 어둠 속에서 죽을 것이다. 문제는 바미가 버스 정류장 주변을 맴도는 사진과 함께 도시 지하 지도에 D-Day라고 적힌 표식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이성호는 그들의 움직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들을 함정으로 유인하고 있었죠. 민준과 정우는 경악했어요. 이성호는 이미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고 비밀 창고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렸죠. 그들이 나서지 않으면 박노인의 억울함은 영원히 묻히고 이성호의 범죄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터였어요. 바미는 민준의 절박한 표정을 읽은 듯 녀석의 발톱으로 그의 팔뚝에 난 희미한 상처를 툭툭 건드렸어요. 녀석의 눈에서 희미한 빛이 번뜩였죠. 마치 내가 그 모든 것을 봤어. 나를 믿어줘.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 라고 말하는 듯 했어요. 민준은 바미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녀석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더 강렬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야만 했어요. 박노인의 명예, 바미의 안전, 그리고 진실이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죠. 밤 11시 45분 도시 외곽에 폐쇄된 비밀 창고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자정 12시 이성호가 마지막 밀수 작전을 감행할 시한이 15분 앞으로 다가와 있었죠. 민준은 전구 그리고 바미와 함께 낡은 창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습기가 코를 찔렀죠. 민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박노인의 명예, 그리고 진실이 그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바미는 민준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있었지만 녀석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 눈빛은 복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비장함마저 담고 있었어요. 비밀 창고 안은 낡은 상자들과 불법적으로 거래된 미술품들로 가득했어요. 습기와 먼지가 뒤섞여 코를 찔렀죠. 바미는 민준의 손에 있는 리드 줄을 이끌며 어둠 속을 헤쳐나갔어요. 녀석은 코를 킁킁거리며
특정 상자들을 향해 몸을 움직였죠. 민주는 밤이의 지시에 따라 손전등을 비췄어요. 희미한 불빛 아래 이성호와 그의 부하들이 위조 미술품들을 트럭에 싣고 있었어요. 이성호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의 손에는 미술품 밀반출 계약서가 들려 있었죠. 이봐, 빨리 서둘러 자정 전에는 다 처리해야 해. 이성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는 불법 거래한 미술품들을 해외로 빼돌리려 하고 있었죠. 민준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어요. 저들이 박노인을 살해하고 이제는 그의 모든 유산마저 강탈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준은 밤이에게 속삭였죠. 밤이야, 이제 때가 됐어. 가방. 그 순간 밤이가 민준의 품에서 벗어나 이성호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어요. 녀석의 울음소리는 창고 안을 뒤흔들 만큼 격렬했고 그 울음소리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했죠. 밤이는 이성호의 다리를 향해 송곳니를 드러내며 덤벼들었어요. 이성호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죠. 밤이는 이성호의 다리를 물어뜯으며 필사적으로 매달렸어요. 녀석의 발톱은 이성호의 바지를 찢고 그의 다리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이성호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어요. 이런 미친 개 같은 이라고 이성호의 부하들이 밤이를 향해 몽둥이를 휘둘렀어요. 밤이는 몽둥이 세례를 받으며 몸을 휘청거렸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죠. 녀석의 몸은 이미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곳곳에서 피가 배어나왔어요. 하지만 밤이는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도 필사적으로 이성호의 손에 들린 서류 가방을 노렸어요. 녀석의 눈에서는 붉은 피눈물이 다시금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박노인의 억울함과 빼앗긴 진실에 대한 밤이의 처절한 절규이자 진실을 향한 녀석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죠. 밤이의 끈질긴 공격에 이성호는 마침내 서류 가방을 떨어뜨렸어요. 툭 서류 가방이 차가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죠. 그 사이 민주는 이성호에게 달려들어 그의 손에서 서류 가방을 빼앗았어요. 젠장 내 가방을 내놔. 이성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치며 민준에게 달려들었어요. 그의 손에는 칼날이 번뜩였죠. 윙. 바로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요란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전구가 미리 경찰에 연락을 취해둔 것이었죠. 늦은 밤 고요한 도시 외곽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고 이성호와 그의 부하들의 얼굴은 공포로 질렸어요. 경찰 특공대가 창고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이닥쳤죠. 이성호와 그의 부하들은 당황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찰에 의해 포위된 상황이었어요. 이성호는 창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서류 가방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필사적으로 발뺌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어요. 경찰은 이성호와 그의 부하들을 즉시 체포했어요. 이성호는 마지막까지 이 개가 모든 것을 망쳤어 라며 밤이를 향해 증오심 어린 눈빛을 보냈어요. 밤이는 민준의 품에 안겨 녀석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제 승리와 함께 깊은 평온함으로 가득했죠. 녀석의 붉은 피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어요. 대신 녀석의 눈가에는 투명한 눈물이 고였어요. 그것은 슬픔이 아닌 박노인의 억울함이 마침내 밝혀졌음에 대한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죠. 민주는 밤이의 털을 쓰다듬었어요. 녀석의 발톱에 묻어있던 것은 더 이상 피나 흙먼지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진실을 찾아낸 피 맺힌 증거이자 민준과 밤이의 끈끈한 유대감을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표식이었죠. 지하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빛이 들이우는 순간이었어요.
경찰과 수사관들이 이성호 일당을 연행해 간 후 김민준의 낡은 자취방 지하실은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 덩그러니 남겨졌어요. 격렬했던 싸움의 흔적들, 어지럽혀진 미술품과 장비들, 그리고 희미하게 남은 핏자국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죠. 민주는 밤이를 품에 안은 채 주저앉았고 박정우 경사는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몰아쉬었어요. 밤이는 민준의 품에 안겨 녀석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 눈빛은 승리와 함께 깊은 안도감을 담고 있었어요. 경찰 조사는 급물살을 탔어요. 밤이가 찾아낸 웹사이트 정보, 사업 노트, 그리고 이성호의 서류 가방에서 발견된 횡령 및 살인 증거들은 결정적이었죠. 녹음 파일에는 이성호가 박노인을 살해하고 불법 자금 세탁 및 위조 예술품 거래를 했던 모든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성호는 박노인의 죽음을 단순한 교통사고로 위장했던 거예요. 그는 살인, 불법 자금 세탁, 위조 예술품 거래, 증거인멸 등 중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의 심판대 위에 섰어요. 박노인의 억울함이 만천에 드러났고 사회는 이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 앞에 경악했어요. 며칠 후 모든 사건이 정리되고 민준의 삶에는 비로소 깊은 평화가 찾아왔어요. 박노인의 억울함이 풀리고 진범이 처벌받는 과정을 지켜보며 민준의 마음속 깊이 응어리졌던 슬픔과 분노는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그는 더 이상 불안과 의심 속에 살지 않았죠. 민준은 박노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성호 일당에게서 환수된 불법 수익금과 보상금을 활용하여 밤이의 희망 재단을 설립했어요. 이 재단은 밤이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동물들이 예술품 보호나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다마 동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주력했어요. 또한 부당하게 재산을 잃거나 고통받는 예술가들을 위한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제공했죠. 재단은 언론과 시민들의 큰 지지를 받으며 빠르게 성장해 나갔고 민주는 재단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과 박노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박정우 경사 또한 이 사건을 통해 탁월한 수사 능력과 뛰어난 통찰력을 인정받아 특진했어요. 그는 강력계의 유능한 인물로 성장했으며 민준과 함께 재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죠. 그는 밤이의 희망재단의 중요한 기둥이 되어 동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을 이끌었어요. 그의 사무실 벽에는 밤이가 가져온 금속 조각과 박노인의 사업 노트, 사본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밤이는 최고의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어요. 녀석의 몸에 난 상처와 이성회에 물린 다리의 상처는 이제 박노인의 억울함을 밝혀낸 영광스러운 증표가 되었어요. 밤이는 더 이상 붉은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죠. 녀석의 눈빛은 이전의 절박함이나 광기 대신 깊은 평온함과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밤이 되면 녀석은 민준의 침대 발치에 조용히 웅크리고 잠들었고 민준은 밤이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어요. 밤이는 민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삶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어요. 민준은 이제 밤이가 밤에 짖지 않고 꼬리만 살랑거렸던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녀석은 그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 피 맺힌 사랑과 절박함으로 박노인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에게 위험을 경고했던 거예요. 밤이의 붉은 피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박노인의 억울함을 외치는 처절한 절규이자 민준을 향한 필사적인 믿음과 사랑의 증표였죠. 민준은 밤이와의 깊어진 유대감 속에서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그들은 이제 단순한 주인과 반려견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서로의 삶을 구원한 진정한 동반자이자 가족이었죠. 이 새로운 평화 속에서 민준과 바미는 앞으로 다가올 어떤 시련도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세월은 흘렀지만 김민준 기자와 그의 충직한 반려견 바미의 이야기는 낡은 버스 정류장을 넘어 전국에 울려 퍼졌어요. 이성호 사장의 탐욕과 잔혹한 범죄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바미의 기적 같은 활약은 인간과 동물의 유대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는지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죠. 민주는 억울한 진실을 밝힌 기자마로, 바미는 노인의 명예를 되찾은 영웅견으로 불리며 존경받았어요. 김민주는 바미의 희망, 재단을 통해 활발한 사회활동을 이어갔어요. 재단은 박노인처럼 부당하게 모든 것을 잃은 이들을 위한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바미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동물들이 예술품 보호나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동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주력했죠. 또한 부당하게 재산을 잃거나 고통받는 예술가들을 위한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제공했어요. 재단은 언론과 시민들의 큰 지지를 받으며 빠르게 성장해 나갔고, 민주는 재단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과 박노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박정우 경사 또한 이 사건을 통해 탁월한 수사 능력과 뛰어난 통찰력을 인정받아 특진했어요. 그는 강력계의 유능한 인물로 성장했으며 민준과 함께 재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죠. 그는 바미의 희망재단의 중요한 기둥이 되어 동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을 이끌었어요. 그의 사무실 벽에는 바미가 가져온 금속 조각과 박노인의 사업 노트 사본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바미는 민준의 곁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냈어요. 녀석은 재단의 상징이자 살아있는 희망의 증표가 되었죠. 바미는 버스 정류장과 재단 방문객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마치 자신만의 임무를 완수하고 편안하게 쉬는 듯 보였어요. 민주는 매일 아침 바미의 털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바미야, 내 덕분에 우리 박노인 할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셨는지 알게 됐어. 네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진실을 알지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맙다. 바미는 민준의 손에 얼굴을 비비며 작게 그르릉거렸어요. 녀석의 눈빛은 이전의 절박함이나 광기 대신 깊은 평온함과 만족감으로 가득했어요. 매년 봄, 재단은 박노인이 매일 버스를 기다리던 낡은 버스 정류장에서 바미의 희망버스 축제를 개최했어요. 이 축제는 바미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 박노인의 명예를 추모하며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뜻깊은 행사였죠. 축제 날이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류장을 찾아와 민준과 바미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나누었어요. 민준은 축제에서 직접 연설하며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과 바미가 가져다준 기적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세월이 흘러 바미는 민준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녀석이 세상을 떠난 날, 민준은 바미를 박노인이 잠든 묘지 옆 햇볕이 가장 잘 드는 곳에 정성껏 묻어주었어요. 그곳에는 바미가 파헤쳤던 금속 조각과 박노인의 사업 노트 사본, 그리고 기다림으로 진실을 밝힌 영원한 희망의 별이라는 글이 새겨진 작은 묘비가 세워졌어요. 묘비 옆에는 민준이 직접 심은 작은 나무 한 그루가 바미의 헌신을 기리듯 굳건히 서 있었어요. 민준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더 이상 정기적으로 재단을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바미의 희망재단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멘토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그는 매일 아침 바미의 묘지를 찾아 녀석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어느 맑은 날 오후,
민주는 바미의 묘지 앞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맞았어요. 그의 눈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그는 바미의 묘비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어요. 바미야, 내 덕분에 우리 박노인 할아버지가 진정한 평화를 찾았어. 네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거야. 정말 고맙다. 나의 영원한 친구.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절망이 없었어요. 오직 평화와 희망. 그리고 바미와의 영원한 유대감이 가득했죠. 그의 낡은 자취방은 이제 완민준의 기록관부로 재탄생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향한 끈질긴 추적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전하는 등대가 되었어요. 민준과 바미의 이야기는 영원히 그 도시의 심장부에 살아 숨쉬는 희망의 불꽃이 되었지. 바미는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 박노인의 삶을 구원하고 세상의 정의를 가져다 준 영원한 희망의 상징으로 기억될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민준 기자님과 바미의 가슴 아프지만 감동적인 여정을 통해 희망과 사랑의 힘을 느끼셨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댓글을 기다립니다.